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지만 한 지역에게는 그저 지독한 악몽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좁고 더러운 골목길로 몸을 숨겼는데 이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인 아우레우스 그룹의 대표이사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의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제 구두가 정체불명의 검은 오물 웅덩이를 밟았을 때 지역의 미간은 흉하게 일그러졌으나 지금은 결벽증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최유라라는 이름 세 글자가 섬뜩한 붉은색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끈질긴 집착은 마치 지옥 끝까지 쫓아올 악령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는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고르며 방금 전 호텔 로비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추격전을 떠올렸다. 최유라는 단순한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미린의 그룹의 막내딸이자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려 드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적이었다. 그녀는 지역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튕기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그 망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이제는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골목 끝자락에 낡아빠진 간판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청룡반점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의 중화 요리집에서는 기름 전내와 희미한 음식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도피처였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본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낡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가게 안은 예상대로 허름하기 짝이 없었고 끈적거리는 바닥과 여기저기 벗겨진 벽지는 지역의 위생관념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다행히 손님은 거의 없었고 구석진 테이블에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자 한 명만이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지역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입구와 가장 먼 구석 자리에 앉아 젖은 재킷을 벗어 옆 의자에 걸쳐두었다. 주방에서는 웍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밖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후루룩거리는 경쾌하고도 거대한 면치기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전투적이어서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 소리의 근원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자는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짜장면을 흡입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묘한 경이로움을 자아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면발을 한껏 들어 올려 입안 가득 밀어넣고는 볼이 터질 듯 오물거렸고 그 와중에도 단무지를 집어먹는 타이밍은 완벽한 리듬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소스에 닿을락 말락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눈앞의 그릇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지역은 태어나서 누군가가 음식을 저토록 열정적으로 아니 처절하게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현서였고 한때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주목받던 신인 배우였으나 지금은 월세조차 내기 버거운 백수 신세였다. 연서는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끼니에 감격하여 눈시울이 붉어질 지경이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그녀의 지갑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전부였고 이 짜장면 한 그릇을 계산하고 나면 버스비조차 남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배고픔이라는 원초적인 본능을 해결하는 데에만 몰두하기로 했고 입안 가득 퍼지는 춘장의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그릇바닥에 남은 양념까지 싹싹 긁어먹으며 마음속으로 다음 생에는 꼭 재벌집 애완견으로라도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주방에서 나온 러닝셔츠 차림의 주인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연서의 테이블로 다가왔는데 그의 표정은 썩 우호적이지 않았다. 주인은 연서가 다 먹은 그릇을 힐끔 보고는 다 들리라는 듯 혀를 차며
요즘 젊은 것들은 돈도 없으면서 식탐만 많다는 둥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뱉었다. 지역은 그 무례한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연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인을 응시했다. 그 순간 지역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는데 방금 전까지 개걸스럽게 면을 먹어 치우던 여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자세는 고고한 귀부인처럼 우아하게 바뀌어 있었다. 연서는 아주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주인에게 말을 건넸는데 그 톤은 마치 대기업 임원이나 고위 관료가 아랫사람을 꾸짖는 듯한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음식의 맛은 훌륭하나 접객 태도가 그 품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주인의 무례함을 지적했다. 주인이 당황하여 얼버무리려 하자 그녀는 갑자기 표정을 180도 바꾸어 이번에는 삶에 지친 억척스러운 아줌마의 억양으로 변신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서로 돕고 살지는 못할 망정 손님한테 그러면 천벌을 받는다고 호통을 쳤다. 주인은 그녀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와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며 황급히 주방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지역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며 심장이 기묘하게 뛰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사랑이나 설렘 따위가 아니라 발견의 기쁨에 가까웠다. 저 여자는 단순히 성격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아를 갈아 끼우는 완벽한 연기자였으며 그 전환 속도와 몰입도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지역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귀결되었고 그는 저 여자가 자신을 최유라의 소나귀에서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는데 고급 가죽 구두가 끈적한 바닥을 밟는 불쾌한 느낌조차 지금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연서는 주인을 쫓아내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쭈그리 모드로 돌아와 남은 단무지를 아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테이블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의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잡지 화보에서나 튀어나온 듯한 비현실적인 외모의 남자가 서 있었고 그에게서 풍기는 세련된 향기는 기름 냄새, 진동하는 가게와 끔찍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연서는 입가에 묻은 춘장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남자는 그런 그녀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자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더니 매끄러운 동작으로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우레우스 그룹 대표이사 한지혁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박힌 명함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지만 연서에게는 그저 수상한 다단계 회사의 홍보물처럼 보일 뿐이었다. 지역은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방금 보여준 그 연기력이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훈련된 것인지 물었다. 연서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밥 먹는데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남의 식사 시간에 훈수 두지 말고 갈 길 가시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하지만 지역은 그녀의 적대적인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파격적이고 위험한 제안을 던졌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짜 약혼녀가 되어달라는 것이었고 보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액이었다. 연서는 콧방귀를 뀌며 요즘 사기꾼들은 레퍼토리도 진부하다며 무시하려 했지만 지역이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자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 금액은 그녀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이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연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이 덧붙여져 있었다. 지역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택기를 박듯 지금 당장 이 가게를 나가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갈 수 있다고 유혹했다. 연서는 잠시 침묵하며 눈앞의 남자를 관찰했는데 그는 분명히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재벌 3세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고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인생 바닥에서 이런 동아줄이라도 잡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남은 단무지 조각을 입안에 털어놓고 우물거리며 만약 이게 몰래카메라거나 사기라면 당신의 그 비싼 구두에 짬뽕 국물을 붓고 경찰서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은 그녀의 당돌한 협박에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은 지금 이 순간부터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날카로운 급정거 소리와 함께 하이힐 굽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고 지역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다급하게 연서의 손목을 낚아채며 지금 당장 연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속삭였는데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바로 최유라였고 그녀의 눈은 살기로 번뜩이며 가게 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지역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으나 연서는 오히려 그의 손을 뿌리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라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방구석 페인에서 오만하고 도도한 재벌가 약혼녀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다. 연서는 유라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고 그 기세는 가게 안에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유라가 당황하여 멈칫하는 사이 연서는 유라의 코앞까지 다가가 우아하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묻은 빗방울을 털어주는 신뢰를 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남의 남자를 쫓아다니는 취미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수준이 참 저렴하시다며 비웃음을 날렸다. 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연서는 틈을 주지 않고 지역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며 자기야, 우리 분위기 좋은데 가기로 해놓고 왜 이런 누추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냐고 사랑스러운 핀잔을 주었다. 지역은 옆에 선 연서에게서 풍기는 낯선 아우라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입가에 춘장을 묻히고 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의 옆에는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당당한 여인이 서 있었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떡 벌렸고 그녀의 완벽한 화장이 분노로 인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연서는 지역을 이끌고 유라를 지나쳐 가게 밖으로 향하며 주인에게 수표 한 장을 던져주었고 거스름돈은 필요 없다는 제스처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비 내리는 골목길로 나선 두 사람은 최유라의 비명 같은 고함을 뒤로 한 채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다. 차 문이 닫히고 빗소리와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지역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연서를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이미 약혼녀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다시 편안한 자세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지역은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그 연기는 대본도 없이 어떻게 한 것이냐고 물었고 그의 눈빛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연서는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배고픈 호랑이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토끼도 사자 흉내를 내야 하는 법이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치열하게 살아온 그녀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었고 지역은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차가 도심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지역은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유라를 떼어내는 것을 넘어 이 여자를 이용해 판을 더 크게 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본사로 가자고 지시한 뒤 연서에게 본격적인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자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연서는 가방 속에서 나온 두툼한 계약서를 훑어보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연극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했다. 그녀에게 있어 이 세상은 거대한 무대였고 이제 그녀는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최고의 메소드 연기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우레우스 그룹의 본사가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드레스룸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지혁은 자신의 비서실장이 준비해온 두툼한 설정 자료집을 이연서에게 내밀었으나 그녀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거절했다. 지혁은 당황하여 그녀가 맡아야 할 역할의 배경과 성격, 그리고 취향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는 이 완벽한 대본을 왜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연서는 마치 삼류 작가가 쓴 대본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까칠한 주연 배우처럼 코웃음을 치며 자신은 남이 만들어준 껍데기는 입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캐릭터를 분석하고 구축해야만 완벽한 몰입이 가능하다며 드레스룸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옷걸이에 걸린 수많은 명품 의상들을 매의 눈으로 스캔하기 시작했다. 연서는 옷감을 만져보고 색감을 확인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드러냈는데 이는 방금 전까지 짜장면을 흡입하던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지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비싼 옷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옆에 섰을 때 그를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전략적인 스타일링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색감보다는 깊고 진한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선택했고 거기에 과하지 않으면서도 날카로운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초커를 매치했다. 지역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선택을 지켜보았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마음이 점차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연서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의 포즈를 취해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1시간 뒤 드레스룸의 문이 열리고 연서가 걸어 나왔을 때 지역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칠 뻔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겨 차가우면서도 도적인 이미지를 연출했고 붉은 립스틱으로 입술에 포인트를 주어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백수의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역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에게 다가갔고 연서는 그런 지역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까딱하며 이제부터 자신은 프랑스 귀족 가문에 숨겨진 상속녀이자 아트 디렉터인 제니퍼 리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목소리 톤과 발성마저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다. 아우레우스 그룹의 로비에 검은색 리무진이 멈춰서고 지역이 먼저 내려 손을 내밀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다. 연서는 지역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완벽한 메소드 연기에 돌입했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주변의 시선을 즐기듯 여유로웠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그녀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연서는 지역의 팔을 감싸 안으며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겉보기에는 연인 간의 달콤한 미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지역의 넥타이가 비뚤어졌다며 완벽함을 유지하라는 잔소리였다. 지역은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그녀가 만들어내는 이 완벽한 환상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인 CEO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들이 일제히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연서는 그들의 인사를 가볍게 눈짓으로 받아주며 자연스럽게 지역의 집무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경제 잡지를 집어들고 다리를 꼬고 앉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마치 이 공간의 원래 주인이 그녀인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다. 지역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려 했지만 자꾸만 소파 쪽으로 시선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연서는 잡지를 넘기며 가끔씩 미간을 찌푸리거나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는데
그 사소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가 계산된 연기라는 사실이 지역을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때 집무실 밖에서 비서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지역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예상대로 최유라가 소문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온 것이 분명했고 그녀는 비서들의 제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다. 유라는 씩씩거리며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는 연서를 발견하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연서는 유라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잡지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마치 시끄러운 파리 한 마리가 날아든 것 같은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다. 유라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와 연서가 보고 있던 잡지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연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라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과 한심함이 담겨 있었다. 연서는 아주 나지막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남의 공간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 이 나라 재벌가의 예절이냐고 물었다. 유라는 그녀의 침착함에 오히려 더 화가 치밀어 올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 남자 앞에서 꺼지라고 소리쳤다. 지역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으나 연서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고 그녀는 자리에서 우아하게 일어나 유라와 눈높이를 맞췄다. 연서는 유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며 지역 씨가 말한 그 스토킹하는 여자가 당신이었냐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연서의 입에서 나온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유라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기에 충분했고 그녀는 손을 들어 연서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다. 하지만 연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유라의 손목을 가볍게 피한 뒤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이 이렇게 발악할수록 지역 씨는 더 멀어질 뿐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며 품위를 지키라고 충고했다. 연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유라의 가슴을 후벼 팠다. 유라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만 깨물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지금 이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으로 가득 찼다. 연서는 당황한 유라에게 미소를 지으며 비서를 불러 손님이 가시는 길을 정중히 배웅하라고 지시했다. 유라가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비서들에게 이끌려 나가자 집무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연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역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물었는데 방금 전까지의 기세 등등하던 여제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피곤에 찌든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연서는 목을 뻣뻣하게 돌리며 방금 그 장면에서 감정 소모가 너무 심했다며 추가 수당을 청구해야겠다고 투덜거렸다. 지역은 그녀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퍼포먼스에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지역은 책상 서랍에서 초콜릿 상자를 꺼내 연서에게 건네며 이것으로 일단 당 보충이나 하라고 말했다. 연서는 초콜릿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포장지를 뜯었는데 그 모습에서 방금 전 유라를 제압하던 카리스마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역은 그녀를 보며 이 계약이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고 위험한 도박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연서는 초콜릿을 입에 물고 오물거리며 다음 스케줄은 뭐냐고 물었고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막을 준비하는 배우의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역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 저녁 아우레우스 창립 기념 파티가 있다고 말했고 그곳이 바로 그녀가 데뷔할 진짜 무대라고 덧붙였다. 연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 파티야말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무대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파티장에 모인 수많은 가면을 쓴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서 벌어질 치열한 신경전을 그리고 있었다. 지역은 그녀의 눈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어쩌면 자신이 호랑이를 키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는 이 매혹적인 공범자와 함께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다. 창밖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그들의 화려하고도 위태로운 밤을 예고하고 있었다. 아우레우스 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천장에는 수만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어 하이힐 굽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탐색전을 벌이는 이곳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한 지역은 입구에 서서 넥타이를 살짝 고쳐매며 긴장된 숨을 삼켰는데 오늘 밤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분기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옆에 선 이현서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지루하다는 듯 나른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태생부터 귀족이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연서는 검은색 벨벳 드레스 자락을 우아하게 끌며 지역의 팔을 가볍게 감싸 쥐었고 그녀의 손길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그녀는 지역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어깨에 힘을 좀 빼라며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연인 간의 미러처럼 들렸지만 내용은 냉철한 연기 지도에 가까웠다. 지역은 그녀의 조언대로 어깨에 긴장을 풀고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행사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등장하자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아우레우스의 젊은 황제가 데려온 낯선 여인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들이 쏟아졌지만 연서는 그 시선들을 즐기듯 고고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화려한 은색 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다가왔는데 그녀의 곁에는 유명한 미술 평론가와 경제학 교수가 호위무사처럼 대동하고 있었다. 유라의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고 오늘이야말로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톡톡히 망신을 주고 지역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였다. 유라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지역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곧바로 연서에게 시선을 돌려 제니펄이라고 들었는데 예술 쪽 일을 하신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궁금하다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연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일부러 난해한 예술 용어들을 섞어가며 질문을 이어갔고 주변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이 묘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다. 연서는 유라의 뻔한 수작을 간파하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하면서도 묘하게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유라가 언급한 현대 미술의 경향에 대해 아주 유창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연서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작가의 초기 작품 세계와 현재의 변화를 사회적 맥락과 연결지어 해석해냈는데 그 깊이는 곁에 있던 평론가조차 감탄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녀는 마치 강단에 선 교수처럼 여유롭게 대화를 주도하며 유라가 인용한 이론이 이미 학계에서는 사장된 낡은 견해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유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자 연서는 햇기를 박듯 프랑스 원어로 된 유명한 비평가의 문장을 인용하며 정확한 발음을 구사했다. 지역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연서가 언제 저런 지식을 습득했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짜장면 값 걱정을 하던 여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파리 유학파 출신의 예술 전문가 그 자체였다. 사실 연서는 과거 배역을 따내기 위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미술사와 인문학 서적을 독파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완벽하게 응용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지식이란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캐릭터를 완성하기 위한 무기였고, 지금 그 무기는 유라의 얄팍한 자존심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유라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는 사이 주변 사람들은 연서의 지적 능력과 우아함에 매료되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유라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화제를 급하게 경제 분야로 돌려 아우레우스 그룹의 최근 신사업 확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연서의 의견을 물었다. 이는 경영에 문외한인 여자가 함부로 대답했다가는 지역의 입장까지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예민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연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우리 그이가 걱정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리고는 지역이 며칠 전 차 안에서 통화하며 언급했던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떠올려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막힘없이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문 용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며 유라의 공격을 유연하게 받아쳤고, 오히려 유라의 시각이 지나치게 근시안적임을 꼬집었다. 파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연서 쪽으로 기울었고, 사람들은 지역이 제모와 미모를 겸비한 완벽한 파트너를 만났다며 찬사를 보냈다. 유라는 자신이 준비한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이 되었고, 분노로 인해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연서는 그런 유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친절한 언니처럼 다정하게 말을 건넸는데 그 내용은 잔인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유라의 귀에 대고 교양은 돈으로 바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책 좀 더 읽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고 속삭였다. 유라는 충격과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도망치듯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지역은 승리감에 도취된 연서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일종의 존경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었고 그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보다도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지역은 연서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오늘 밤 당신은 정말 최고였다고 진심을 담아 속삭였고 연서는 그 칭찬에 살짝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연기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기류가 흘렀고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진 거리감이 낯설면서도 설레게 느껴졌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지역은 연서를 이끌고 발코니로 나갔는데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연서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고 지역은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연서는 지역의 배려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것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 서비스냐고 물었다. 지역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과는 상관없는 내 진심이라고 대답하려다. 멈칫하고는 그저 감기 걸리면 곤란하니까라고 둘러댔다. 연서는 그 말을 믿는 척하며 재킷 깃을 여미고는 아까 먹지 못한 케이크가 아른거린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지역은 본능적으로 연서를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경계 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나타난 사람은 유라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고 그는 멀리서 두 사람의 사진을 찍고는 재빨리 사라졌다. 지역은 미간을 찌푸리며 상황이 생각보다 더 더럽게 흘러갈 수도 있음을 직감했고 연서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서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어둠 속을 응시하며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승부욕으로 빛나고 있었고 지역은 그런 그녀를 보며 이 여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지역은 연서의 손을 잡고 파티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대신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가기로 결정했다.
화려한 파티의 불빛을 뒤로하고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다. 차에 올라탄 후 연서는 피곤한 듯 시트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옅은 미소가 남아 있었다. 지혁은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하는 대신 한강변으로 가자고 지시했고 잠든 척하고 있던 연서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오늘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그 껍데기 아래에 있는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강공원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자 강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연서는 천천히 눈을 떴다. 지혁은 앞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가족에 대한 상처와 유라와의 지긋지긋한 악연에 대한 고백이었다. 연서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고 그 침묵은 100마디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지혁이 이야기를 마치자 연서는 자신의 과거, 즉 배우로서 겪었던 수모와 좌절에 대해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았지만 외로움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실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연서는 문득 지혁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지혁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본도 연출도 없는 리얼리티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연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물 위로 비친 달빛이 일렁이고 있었고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감돌았다. 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 밤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시 차가 출발하고 지혁은 연서를 그녀의 낡은 옥탑방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에서 내린 연서는 화려한 드레스와 허름한 동네의 부조화 속에서 묘한 이질감을 풍겼지만 지혁의 눈에는 그 어떤 모습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연서는 지혁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며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다. 지혁은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차 안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겪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정리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연서의 당당한 목소리와 빛나는 눈동자만이 맴돌 뿐이었다. 한편 옥탑방으로 돌아온 연서는 드레스를 벗어 걸어두고 좁은 방바닥에 대자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손에 남아있는 지역의 재킷 냄새가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있던 계약서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 처음에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던 이 종이가 이제는 무언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검색창에 한지혁이라는 이름을 쳐보았고 화면에 뜬 그의 사진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연기는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고 막이 내리면 배우는 무대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무대 위에 서 있어야 할 시간이었고 그녀에게는 완수해야 할 임무가 남아 있었다. 최유라가 그대로 물러설 리 없다는 것을 직감한 연서는 내일 닥쳐올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며 다시 이연서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거울 속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이 쇼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엔딩이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후회 없이 연기하겠다고 결심하며 잠을 청했다. 아우레우스 그룹의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잿빛 구름에 덮여 우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한지혁의 책상 위에는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아침 퀵서비스로 배달된 최유라의 경고장이자 선전포고였다. 지혁은 봉투 안에 들어있던 사진들과 낡은 신문, 기사, 스크랩들을 한 장씩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그 속에는 이연서의 감추고 싶은 과거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연서는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고 기사의 헤드라인은 신인 여배우의 인성 논란과 폭행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도배되어 있었다. 지혁은 이 자료들이 공개될 경우 회사의 이미지 타격은 물론이고 연서라는 사람 자체가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지혁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오늘 오후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소파 쪽으로 걸어가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연서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그녀가 단순히 연기를 못해서 업계에서 퇴출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료에 적힌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잡하고 악의적이었으며 연서가 그동안 짊어지고 있었을 무게가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연서의 번호를 눌렀으나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해오자 지혁은 재킷을 챙겨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연서의 옥탑방은 낮에도 어두침침했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는 계단은 낡아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지혁이 숨을 헐떡이며 옥상에 도착했을 때 연서는 평상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다 식어버린 캔커피가 들려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연서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담담해서 지혁은 오히려 말문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혁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쳤. 지혁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고 먼지 쌓인 평상의 더러움 따위는 지금 그의 안중에 없었다. 연서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최유라가 보낸 자료를 봤냐고 먼저 물어왔다. 지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그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변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과거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당시 투자자였던 거물급 인사가 술자리 시중을 강요했고 그녀가 이를 거절하자 촬영장에서 온갖 모욕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연서는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그 투자자의 뺨을 때렸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철저하게 짓밟혔다.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꽉 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그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존경심이었다. 그 투자자가 누구냐고 묻는 지혁의 질문에 연서는 입술을 깨물며 그가 바로 미린의 그룹의 반계 친척이자 연예계의 큰손인 김 회장이라고 대답했다. 최유라가 연서의 뒷조사를 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쾌재를 불렀을 것이 분명했고 이제 그들은 연서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이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다. 지혁은 주먹으로 평상을 내리치며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 때문에 당신의 재능이 썩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연서는 지혁의 격한 반응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는데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화를 내주는 사람은 가족 이후로 처음이었다. 그녀는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지혁을 응시하며 이제 계약을 파기해도 좋다고 말했다. 자신과 얽히면 아우레우스 그룹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이 분명하고 지혁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혁은 그녀의 말을 단칼에 자르며 계약 파기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오히려
연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자고 제안했다. 그 순간 지혁은 자신이 결벽증 환자라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는데 연서의 낡은 티셔츠에 닿은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평소라면 기겁했을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연서에게만은 예외라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했지만 지금은 그 감정을 분석할 겨를이 없었다. 지혁은 연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가 당신의 무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유라와 김 회장의 커넥션을 밝혀내고 그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연서는 지역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될 것 같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옥탑방의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대책 회의에 돌입했는데 지역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회장에 대한 비밀 장부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연서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 중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비록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밥을 챙겨주던 막내 스태프의 이름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지역은 연서의 비상한 기억력에 감탄하며 이 명단이 이번 싸움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호흡은 척척 맞아떨어졌고 좁은 방 안은 전장의 작전 지휘소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연서는 회의 도중 지역에게 컵라면을 끓여주었는데 지역은 평소라면 입에도 대지 않을 인스턴트 음식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을 후루룩거리며 먹는 연서의 모습을 보며 묘한 행복감을 느꼈고 이 소소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다. 연서는 지역이 국물까지 마시는 것을 보고 젓가락을 멈추고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에 맑게 울려 퍼졌다. 잠시나마 긴장이 풀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고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선 영혼의 공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역의 휴대폰으로 최유라의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통보였다. 유라는 연서의 과거를 폭로하고 지역이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프레임을 씌워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킬 작정이었다. 지역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연서에게 이제 쇼타임이 시작되었다고 알렸다. 연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전투태세에 돌입한 여전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지역을 향해 뒤를 부탁한다고 말했고 지역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연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답했다. 지역은 옥탑방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먹구름이 걷히고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치열한 날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조수석에 앉아 대본을 체크하는 척하며 떨리는 손을 감추고 있는 연서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역은 핸들을 꽉 쥐며 엑셀을 밟았고 차는 어둠을 뚫고 도심을 향해 질주했다. 이제 그들은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어 최유라와 김 회장이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회사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장 대회의실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법무팀과 홍보팀 직원들이 비상 대기하고 있었다. 지역은 직원들에게 상황을 브리핑하며 이번 일은 단순한 스캔들 대응이 아니라 그룹의 명운이 걸린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연서는 직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밝히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녀의 진솔한 태도는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법무팀장은 김 회장의 비리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며 역공을 가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고
이제 남은 것은 최유라가 제 무덤을 파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기자회견 시간이 다가오자 방송사 카메라와 기자들이 회견장으로 몰려들었고 최유라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이야말로 이연서라는 눈엣가시를 뽑아내고 한 지역을 다시 자신의 발 아래 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문 밖에서 이연서가 인생 최고의 메소드 연기를 준비하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역은 연서의 손을 꽉 잡아주며 마지막으로 긴장을 풀어주었고 연서는 지역의 눈을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견장의 문이 열리기 직전 연서는 지역에게 귓속말로 물었다. 이 연극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역은 잠시 멈칫하다가 모든 것이 끝나면 그때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대답했다. 그 대답은 연서에게 그 어떤 확약보다도 큰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눈부신 플래시 세례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연서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 당당함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아우레우스 그룹 대강당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카메라 플래시가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번개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열기는 마치 화약고가 폭발하기 직전의 긴장감을 연상케 했다. 단상 중앙에는 최유라가 순백의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평소의 화려한 메이크업 대신 수척해 보이는 화장과 젖은 듯한 눈망울로 비련의 여주인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수십 개의 마이크가 뱀의 머리처럼 들이밀어져 있었고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쥐고 눈가를 훔치며 기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한지혁은 무대 한편의 어둠 속에 서서 이 역겨운 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이연서가 준비한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최유라는 마이크를 잡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지혁 대표가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배신하고 정체불명의 꽃뱀에게 속아 회사의 기밀까지 유출하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그녀는 준비해 온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연서가 과거 드라마 촬영장에서 스태프와 투자자를 폭행하여 업계에서 퇴출당한 폭력 전과자임을 강조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피해자들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왔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연서의 인성이 파탄났으며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악녀라고 증언하고 있었다. 기자들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셔터를 눌러대며 속보를 전송하기 바빴고 장내의 분위기는 이연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었다. 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힐끔거리는 시선으로 무대 뒤편을 확인했는데 그녀는 이연서가 수치심에 못 이겨 도망쳤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순간 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이연서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등장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화려한 명품 드레스나 도도한 재벌가 약혼녀의 모습이 아니라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으며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좌중을 압도하는 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기자들은 일제히 그녀에게 카메라를 돌렸고 질문 세례를 퍼부었지만 연서는 흔들리지 않고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최유라의 옆자리에 마련된 빈 의자에 앉는 대신 단상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고 그 당당한 태도의 장내는 순간적으로 침묵에 휩싸였다. 연서는 깊은 숨을 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메소드 연기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촬영장에서 투자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고 그 발언에 기자들은 술렁거리며 웅성거리는 소리를 냈다. 유라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거만하게 팔짱을 꼈지만 연서의 다음 말은 유라의 미소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연서는 눈물을 머금은 채 하지만 자신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고조되어 힘을 얻었고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당시 투자자였던 김 회장이 자신에게 스폰서 제안을 하며 성적인 접촉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언과 함께 물리적인 위협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연서는 단순히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을 공개했는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김 회장의 추잡한 목소리와 협박 내용은 장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녹음 파일의 뒷부분에 최유라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었다. 녹음 속의 유라는 김 회장에게 돈을 건네며 이연서를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시켜 달라고 사주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미린의 그룹의 계열사 지분을 넘기겠다는 미략까지 나누고 있었다. 최유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저건 조작된 것이라고 발악하며 스태프들에게 당장 음향을 끄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방송은 생중계로 전국에 송출되고 있었다. 연서는 유라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가련한 희생양 그 자체였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돈과 권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저들이야말로 진짜 괴물이 아니냐고 절규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현장에 있던 베테랑 기자들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숙연해질 정도였다. 유라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하며 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그녀는 단상 위로 뛰어올라 연서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연서는 유라가 달려들자 겁에 질린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는데 이 또한 그녀의 치밀한 계산 속에 포함된 행동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최유라가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고 이로써 유라는 스스로 악녀라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인증하는 꼴이 되었다. 바닥에 넘어진 연서의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차갑게 식어 유라의 파멸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 있던 한지혁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넘어진 연서를 감싸 안으며 유라를 거칠게 밀쳐냈다. 지혁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유라를 노려보며 더 이상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혁은 연서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운 뒤 기자들을 향해 아우레우스 그룹은 최유라와 미린의 그룹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이연서 씨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이자 피해자이며 회사는 그녀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역의 등장은 이 드라마틱한 상황에 정점을 찍었고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한지혁, 이연서, 최유라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난동을 부리는 최유라를 제압하여 끌고 나가려 하자 유라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번진 화장은 그녀의 몰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고 끌려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반면 지역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에 서 있는 연서는 비록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여배우보다 빛나 보였고 승리자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기자들은 두 사람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지만 지역은 단호하게 인터뷰를 거절하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연서를 데리고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복도로 나오자 소란스러웠던 소음이 차단되고 정막이 찾아왔지만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지혁은 연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곧장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문이 닫히자마자 연서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으려 했다. 지혁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자 연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씩 웃었는데 그 미소에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연서는 지혁의 가슴을 툭 치며 내 연기 어땠냐고 물었고 지혁은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배우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연서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것은 연기가 아닌 진짜 두려움과 긴장의 여진이었다. 지혁은 그녀를 자신의 품에 꽉 안아주며 이제 다 끝났다고 속삭였고 연서는 지혁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동안 강한 척하며 버텨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지혁은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고 이 공간에는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지혁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제는 계약 관계가 아닌 진짜 관계로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오늘 보여준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지혁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방어벽마저 허물어뜨리기에 충분했다. 차에 올라탄 후 지혁은 운전기사에게 아무 말 없이 손짓을 했고 차는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연서는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흐렸던 하늘이 개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켜서 뉴스를 확인했는데 댓글창은 최유라와 미린의 그룹에 대한 비난과 연서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대중의 지지와 사랑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고 이제야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는 실감이 났다. 지혁은 백미러로 그런 그녀를 훔쳐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찾아오는 공허함은 피할 수 없는 법이었고 연서는 문득 이 화려한 연극이 끝난 후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계약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고 그녀는 약속된 보수를 받고 떠나야 했지만 지혁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지혁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대본을 쓰기 시작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뿐이었다. 차가 한강변 도로를 달리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김 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과 미린의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권선징악이라는 뻔한 결말 같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연서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지혁에게 고맙다고 작게 속삭였고 바람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을 그 말을 지혁은 용케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고 그 시선 속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오갔다. 지혁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연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제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을 이행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연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지혁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중국집에서 급하게 썼던 계약서였고 지혁은 그것을 천천히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지혁은 연서의 손을 잡고 이제 가짜 약혼녀 역할은 해고라고 선언했다. 연서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순간 지혁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대신 진짜 연인으로 다시 계약하고 싶다고. 최유라와 미린의 그룹의 몰락은 마치 거대한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나가듯 순식간에
그리고 처참하게 이루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연일 터져나오는 언론의 폭로전 속에서 한때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정점에 서 있던 그들의 명성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해버렸다. 최유라는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을 비난하는 환청에 시달리며 폐인처럼 지내야 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자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며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 반면 아우레우스 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했고, 한 지역의 리더십은 재계 안팎에서 확고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지역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는데, 그것은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상실감이 그의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법적인 공방마저 정리될 무렵, 이연서는 지역이 제안한 펜트하우스에서의 안락한 삶을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의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지역은 그녀를 붙잡고 싶어 했지만 연서는 타인의 힘을 빌려 얻은 성공이 아닌 온전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가짜 약혼녀나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배우 이연서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고 싶어 했고, 지역은 그녀의 그 눈부신 자존심을 사랑했기에 차마 막을 수가 없었다. 짐을 싸서 떠나던 날 연서는 지역에게 짧은 포옹을 남기며 언제고 멋진 무대에서 다시 만나자는 알 수 없는 약속을 남기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 연서가 떠난 뒤 지역의 펜트하우스는 다시 예전처럼 완벽하게 정돈되고 먼지 한 톨 없는 상태로 돌아왔지만 그 적막함은 지역을 미치게 만들 지경이었다. 그는 퇴근 후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켜놓곤 했지만 그 어떤 프로그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귓가에는 연서가 컵라면을 먹으며 내던 후루룩 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연서가 그 빈 공간을 얼마나 따뜻하게 채워주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지역은 결벽증 때문에 멀리했던 배달 음식 전단지를 괜히 만지작거려 보기도 하고, 드레스룸에 남아있는 그녀의 향기를 찾아 서성거리기도 하며 그리움을 달래야 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올 무렵 연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스캔들이 아닌 그녀의 연기 활동에 대한 호평 기사들이었다. 그녀는 대형 기획사의 러브콜을 모두 마다하고 작은 극단의 연극 무대부터 다시 시작하여 바닥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었다. 지역은 몰래 그녀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지만 무대 위에서 땀 흘리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보며 차마 앞에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나 빛나고 있었고 자신의 곁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였기에 지역은 자신이 그녀의 앞길을 막는 짐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지역의 인내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어느 눈 내리는 밤 퇴근길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그의 이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연서가 옥탑방에서 흥얼거리던 촌스러운 트로트 곡이었고, 그 순간 지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운전대를 꺾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내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한 뒤 차를 몰아 기억 속의 그 장소로 향했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을 지나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지역의 심장은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소년처럼 쿵쿵 뛰기 시작했다. 골목 끝자락에는 여전히 청룡반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그곳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가게 안은 1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전히 끈적거리는 바닥과 기름전내, 그리고 시끄러운 TV 소리가 지역을 반겨주었다. 그리고 그 익숙한 풍경 속에 거짓말처럼 이연서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여전히 초록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짜장면을 먹고 있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울컥하는 감정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자신이 찾아 헤매던 세상의 전부가 바로 이 좁은 가게 안에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고 인기척을 느낀 연서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입가에는 춘장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지역의 눈에는 그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보였다. 연서는 지역을 보고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젓가락을 멈추고 입안에 있던 면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으며 여기는 예약 안 하면 못 앉는 자리인데 합석해도 되겠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지역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앉았고 자신의 최고급 코트에 기름이 튀는 것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주인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연서는 그런 지역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결벽증 환자인 한지역이 이런 곳에서 음식을 시킨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면서도 애틋한 침묵이 흘렀고 지역은 연서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채워 넣었다. 연서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요즘 연극 때문에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다고 투덜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지역에 대한 반가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지역은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대본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어떤 역할을 맡았냐고 물었고 연서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영웅 역할이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배역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주인이 퉁명스럽게 짜장면 그릇을 지역 앞에 내려놓자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젓가락을 들고 서툴게 면을 비비기 시작했다. 연서는 그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그렇게 비비면 양념이 다 튄다고 잔소리를 했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지역의 젓가락을 가져가 능숙하게 면을 비벼주었다. 지역은 그녀의 손길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 사소한 일상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연서가 돌려준 짜장면을 한 입 먹었을 때 지역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낯설고도 강렬한 맛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역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품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커플링이었고 지역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연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번에는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라 평생 해지할 수 없는 종신 계약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건은 간단했는데 평생 서로의 곁에서 최고의 관객이 되어주고 때로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인생이라는 무대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연서는 반지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들었다. 연서는 짐짓 엄격한 표정을 지으며 그 계약 조건이 너무 노예 계약 같지 않냐고 따져 물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물기로 젖어 있었다. 지역은 미소를 지으며 대신 위약금은 없고 보너스는 매일매일 사랑한다는 말로 지급하겠다고 응수했다. 연서는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며 지역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그녀는 반지를 끼며 이제 메소드 연기는 그만하고 진짜 이연서로서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다. 지역 역시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나도 가면을 벗고 진짜 한지역으로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가게를 나온 두 사람은 눈이 내리는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마치 그들을 축복하는 꽃가루처럼 보였다. 지역은 연서의 손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고 따뜻하게 감싸 쥐었고 연서는 지역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들의 뒷모습은 여느 평범한 연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들이 함께 걸어갈 길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아름다울 것임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한때는 서로를 이용하려 했던 계약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줄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오자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고 지역은 멈춰서서 연서를 마주 보았다. 그는 연서의 이마에 묻은 눈송이를 털어주며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듯 속삭였다. 연서는 까치발을 들어 지역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걱정 말라고 대답했다. 자신은 어떤 장르의 시련이 와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천재 배우이니 당신은 그저 내 옆에서 조명만 비춰주면 된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지역은 그녀를 품에 안고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차가운 겨울 공기를 따뜻하게 녹이며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이것으로 그들의 긴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인생이라는 진짜 무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더 이상 대본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매 순간이 명장면이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상대역이 되어줄 테니까. 눈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들만의 해피엔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